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참세상 주례 토론의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와 관련되어진 토론회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유럽 쪽을 한번 짚어봤고요. 특히 2008년 이후에 이제 유럽의 이제 노동 체제 변환, 사회 체제 변환과 같이 맞물린 노동 체제 변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일본의 노동 체제 형성 과정과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일본 부분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위원회의 정계와 정치적 함의로 해서 우리 특히 97년 이후 그리고 97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철식 선생님께서 오늘 발제를 해주러 여기까지 일부러 먼 길을 오셨습니다. 저는 말을 짧게 하고 일단 듣고 나서 이 토론을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철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정말 참 세상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례 토론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하나를 공유를 할게요. 발표문을 제가 별도로 PPT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갔나요? 올라갑시다. 잠깐만요. 최대한 올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하려는 주제는 제가 그냥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지금 쓰고 있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 20여년,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대체로 외환위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의 노동세계 변화 지형, 특징 이런 걸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계기는 어쨌든 외환위기가 되겠죠. 그 외환위기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노동과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과정을 겪었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노동권의 정치라는 좀 정리되지 않은 개념인데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그간의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권리들을 획득해 왔고, 그것에 맞서서 자본이 그 노동권을 회피하고 해체하는 이런 걸 모색해오는 그 노동과 자본의 대응이 교차하는 이런 걸 이제 노동권의 정치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노동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노동의 권리들을 무력화하고 회피하는 그래서 권리를 무력화하고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단순한 노동의 위기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이 임금 노동 노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임금 중심 사회라는 것이 이제 좀 위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권의 구성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보시면 어쨌든 제가 노동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노동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간단하게 보면 노동이 부여된 권리죠. 근데 이게 현대사회의 개인에 준 권리하고 구분되는 점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 노자관계의 특수성, 자본에 대한 노동의 구조적인 취약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노자관계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들이 보통 개별 노사관계에서의 뭐 인권과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제, 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어쨌든 노동 상권으로 표현되는 이런 권리 등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권영세 선생이 좀 논의를 좀 빌려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동의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때 시민권이라는 거는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적 권리인 인권하고 좀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뭔가 이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사회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어쨌든 그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노동권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 주요 세력을 신 노동의 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 특수한 존재로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개인적인 권리, 집단적 권리라고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것은 계속 이 노동권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투쟁과 대응 과정이었다라는 걸 쭉 뭐 여러 가지 누구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런 논의를 보여드리듯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란 건 노동권에 대한 규제를 피해 저렴한 통제가 용이한 노동을 확보한 자본 그리고 그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려는 노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도가 발전해왔고 그래서 일단 자본이 저렴하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임노동 집단을 창출하면 이들 새로운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노동권 확장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 다시 자본이 그런 노동권을 축소하고 그런 노동권을 우회하는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래서 자본주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자본의 본원적 축적, 시적 축적이라고 얘기됐던 어마어마한 그런 저임금 노동력 대량을 창출하는 과정, 거기에서 특징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들이 이어졌고 20세기에도 그러니까 조직화된 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숙련, 반숙련 노동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포도주의 대량 생산 방식이 있었고 이것이 다시 작업장에서 새로운 이제 이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이어졌다고 보고요. 이게 어쨌든 20세기에 되면서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발전하면서 뭐 케인즈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생산 및 사회적 재생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사회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개괄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날 나타나는 모습은 저는 임금 중심 사회의 형성과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임금 중심 사회는 사실은 앙드레 고르의 개념입니다. 앙드레 고르부터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은 임금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노동 양식이 된 현대 사회를 임금 중심 사회라고 지칭했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노동, 이것만 사회적 노동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은 곧 임금 노동, 고용된 노동만이 이제 노동이 됐고 이거와 결합해서 임금 노동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노동권,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고 뭐 여러 가지 개별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제도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임금 노동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명함을 딱 내보내면 나는 어떤 이제 일자리에서 어떤 직위에 있고 이것이 이제 자기 정체성이 기반이 되는 뭐 이런 사회를 이제 이 임금 노동 중심 사회라고 봤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87년 이후 노동자들의 대투쟁 이후에 노동자의 헌신적 투쟁을 통해서 권리가 확보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제도가 구축되는 임금 중심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어디 갔나요? 외환위기 이후에 어쨌든 이러한 그 기존의 노동권을 우회하는 노동권으로 배제된 새로운 노동태가 확산되면서 이런 임금 중사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임금 중사의 위기란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할 거는 제가 앙드레 고르의 개념을 가져왔는데 앙드레 고르는 임금 중심 사회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임금 중심 사회 소멸, 죽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탈노동 사회의 관점인데 어쨌든 지금은 생산이 뭐 디지털화도 그렇고 하여튼 사회적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동이 점점 더 덜 필요하고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임금 노동에 여기에서 이제 노동이 좀 덜 필요해지면서 임금 노동의 근간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그래서 이제 탈노동의 입장에서 노동 중심이 아닌 다양한 활동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대한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중심성을 버리고 탈노동 입장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활동 활성화하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고르의 개념을 가져왔긴 했는데 고르식의 이제 접근은 좀 구분된 다른 구분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고려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생산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뭐 사회적 정체성, 노동의 근간 사회적 정체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 본문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날 임금 중심 사회는 위기는 임금 노동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이 줄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노동에 취해온 임금노동 고용에 대한 제도적 형식이 모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형식이 모호화되면서 그런 고용의 근거에 부여되던 사회적 권리로서 노동이 해체되거나 그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이 확대되는 한편으로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기존 임금노동과 유사해지는 그래서 실제로 자본의 지배 영역은 줄어든 게 아니라 확대되는 현상. 그러니까 자본에 종속된 잉여 가치를 낳는 노동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동의 근거에서 부여받던 자본주의 사회 제도화된 노동권으로부터 배제, 노동의 권리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임금중심 사회 위기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권 정치의 전개라는 것에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가지고 노동권 정치의 전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산업화위의 발전 국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압적인 노동 통제와 이제 억압적인 노동 통제가 있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죠. 뭐 대체를 다 하는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제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면에 등장한 민주노조 운동이 1990년대 내내 어쨌든 비타협적 전투적으로 저항했고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노동권 획득 측면에서 노동권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노동자들이 어쨌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었다라고 보고요. 90년대에 나타났던 내부 노동 시장, 그러니까 대기업, 뭐 정규직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운동의 헌신적 투쟁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내부 노동 시장은 소위 이제 뭐 좋은 일자리라고 하죠. 디센트 워크, 디센트 잡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를 주로 기업 특수적 숙련, 기업이 필요한 특수한 숙련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노동조합의 힘에 의해서, 노동운동에 의해서, 노동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체로 더 동의한 내용이고, 그 속에서 이제 어쨌든 그 기업별 노조 체제라는 것 속에서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어쨌든 내부 노조가 형성이 됐고, 이것이 요즘은 이제 어쨌든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간의 격차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동의 힘에 의해서 좋은 일자리를 획득했다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권리 획득이라고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 정책에서의 변화, 뭐 약간 포섭이나 인정의 변화, 그래서 처음으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라는 이제 노사정 간의 합의 시도가 있었죠.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총파업으로 이제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본도 이제 억압적인 노동 정책에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면서 신경영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이 속에서 자동화를 대폭 추진하면서
어쨌든 노동을 대체한다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시도들이 90년대부터 이어졌죠.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권의 획득에 대한 우회 대응들을 해나갔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뭐 어쨌든 유럽의 위기 속에서 굉장히 노동 권리 축소에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면은 법 제도적으로 뭐 정리해고 파견법 있었고 2006년 11월에 그 뭐죠? 소위 비정규직 3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도 노동권을 제한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들이 있었고요. 뭐 손배 가압류문제, 뭐 그다음에 뭐 필수공직 사업장 그다음에 또 뭐 뭐죠? 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든지 노조 그러니까 창구 단일화, 뭐 교섭 창구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 실제로 집단적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노동권 후퇴가 있었고 그 속에서 본격화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게 노동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뭐 이런 다양한 불안정 노동이 나왔고 이런 다 대체로 아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이 활용되면서 오히려 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자체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효과들을 가져왔고, 그 내부 노동 시장은 어쨌든 87년 이후에 그 형성됐던 내부 노동 시장은 이제 대표적인 제도로 간주된, 그러니까 어쨌든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제 대기업 내부 노동 시장이 들어가는 문이 폐쇄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부 노동 일자리가 줄고 뭐 그 다양한 이를 대체하는 노동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내부 노동 시장은 어디였냐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 안정을 특징하는 내부 노동의 노동하고 권력 폐쇄된 불안정 노동자 간의 분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 내부 노동자에 대한 귀족 노동자 담론 속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노동시장 유연성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축소, 권리 악화라는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런 또 권리를 상실한 불안정 노동자 집단들을 양산했고, 뭐 노동자 집단 간 이해관계 대립도 나타났고, 뭐 하여튼 이런 쭉 나오면서 이제 그간 노동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권리가 정규직 노조의 배타적 이익으로 치부되면서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운동이 대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나오게 됐다. 다 아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20세기 산업화 민주화 시기에 노동의 억압적 노동 통제에 맞서면서 헌신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해온 노동의 권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 권리를 획득한 노동을 최소화하고 권리로 배제되는 불안정 노동을 향출하는 자본의 대응 속에서 이 서로 상호작용이 전개되어 왔고 최근에 그 속에 새로운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한국의 노동 상황에서 하나의 개념 이제 노동의 탈경계화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좀 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임금 노동 영역에서 임금 노동의 형식들이 모호화되는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정규직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확산됐죠. 그 속에서도 처음에 직접 고용 비정규직 얘기를 하다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등장하고 그다음 특고로 나오게 되죠. 약간 좀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부터 점차 임금 노동 형식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래서 특고 오게 되면 계속 노동자성이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의 형식 자체가 모호해지는 되게 고용의 비가시화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자영의 영역을 가보시면 자영업도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이 아닌 그러니까 독립사업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들어오고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영업자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게 종속되는 그런 의미에서 고용하고 또 좀 비슷한 영역, 임금노동과 비슷하게 좀 가는 영역. 그래서 두 자영과 고용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이런 쪽으로 대체로 지금 노동 형식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영역에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을 대표되는
고용의 형식 자체를 생략한 그런 노동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과 자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임금 노동 형식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와 동시에 자영의 영역에서 이것들이 다시 자본에 그 종속되는 걸 포섭되면서 자본의 지배나 통제 영역들은 늘어나는데 그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고용 임금 노동의 형식은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속에서 노동 분할과 위계가 굉장히 정교화 제도화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노동자 간의 차별 양상이 변화하는데 노동자 간의 차별로 인식되던 게 직무유예기에 따른 차이로 정당화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면서 차별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뭐 정규직이 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는 2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죠. 자, 이거에 대응해서 노동운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담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다면 고용 형태가 어떻든 기업 규모가 어떻든 동일한 임금이 줘야 된다. 원칙을 제기했는데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직무급, 사회적 직무급으로 임금제도 개편 얘기가 됐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간의 위계와 분할을 보다 정교화하는 그래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위계와 분할 차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위계와 분할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은 정규직과 아까 왼쪽 바퀴 정규직, 뭐 오른쪽 바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모아가지고 이제는 바퀴를 조립하는 건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그런 그 조립 라인에 뭔가 그 보조적인 그 부품을 투입하는 보조 업무로 아예 분리한다거나 그래서 양자 간의 업무를 구분하고 별도의 그 직군으로 분리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직군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걸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로 이제 위계를 만들어내면서 차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되면서 비정규직이 무계약직 전환이라는 게 금융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부분에 확산되는 과정도 역시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해서 뭐 인국공 여기도 이제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을 전환하거나 직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직무급이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이제 노동계에서 비판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비정규직을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고 기존 정규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군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노동 내부의 새로운 분할과 위계를 제도화했고 자, 그에 근거해서 서로 다른 적용, 그러니까 기업들이 업무와 직군을 분리해 노동을 위계화하면서 그에 근거해 서로 다른 대우를 적용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내면서 동일 노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차별은 다른 업무, 다른 직군 사이에 발생하는 공정한 차이가 됐고 그래서 이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새로운 분할계 이교적에서는 다른 노동, 다른 임금을 정당한 근거가 작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익힐 수 있는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최근엔 공정담론이라는 것들로 이제 진화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우리 노동의 담론이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의 정체성의 약화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지금 제가 여기 썼던 거는 주로 예전에 이제 그 시화공단 이제 청년 노동자 사례 연구를 했던 걸 가지고
그 좀 과도기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거든요. 이건 뭐 옛날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점점 고용이 불안정하고 되게 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고 또 노동 조건도 좋지 못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지금의 노동을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야 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뭐 의미 부여를 할 것도 아니고 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뼈가 빠지려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난 딴 데 가서 잘 살겠다. 라는 이제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된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일자리를 일시적인 것, 장기적으로 떠나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에 근거한 노동자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 정체성도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말은 이제 어쨌든 실제로 보면은 소위 3D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 청년 불안정 노동자, 기타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서 다 좀 적용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과 직장의 애착을 가지고 그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노동자 정책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있고,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노동자 정체성 모호를 얘기할 때는 오늘날 노동자의 정체성보다는 소비자나 투자자로의 정체성이 이제 뭐 얘기하는 논의들이 있죠. 그래서 가계금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저축을 통해서 자산 축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저축보다는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과 노후 보장을 도모한 경향이 나타나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노동자로서보다는 소비자나 투자자로서 정체성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정체성의 약화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현재는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쭉 앞에서 했던 얘기들 쭉 봤는데 87년 이후에 어쨌든 노동, 개별적 노사관계의 권리, 집단적 노사관계의 권리, 그다음에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보험과 사회복지,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근거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임금중심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보는데, 그게 오늘날 위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임금중심 사회 기반이 되는 노동자, 즉 제도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노동권의 혜택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은 귀족 노동자로서 고립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권리로부터 배제된 많은 노동들이 확산되면서 임금 노동을 근거로 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틀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노동자들로서의 정체성도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임금 중심 사회라는 것들이 임금 노동자의 지위를 근거로 어쨌든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런 사회의 위기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식의 노동권의 확장들을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얘기해 볼 만한 게 이제 오늘날의 이런 변화들을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식하는 담론들이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고, 조선일보가 또 이제 그 연관된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노동계에서도 사실은 그걸 비판하고 있지만 이중구조라는 담론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동의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드는데, 다만 이중구조의 원인은 이 뭐 원하청 임금력 차이, 원하청 지불 능력 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개념, 담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중구조라는 담론은
담론에서 이걸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왜 이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나 노동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역사적인 동학이나 방향이나 경향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은 이중구조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고 그런 사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이중구조에서는 노동시장 내에 내부자와 외부자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자 때문에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이 힘들고 그래서 오늘날 노동의 모순을 이 정규직 혹은 뭐 내부자의 노동에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같이 노동이 탈경계화되고 다양한 고용의 형식들이 모호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의 지배는 더 확장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노동이 확보해왔던 노동권을 자본에 의해서 계속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이제 노동권을 이제는 또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권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확장된 노동자 집단이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권 내용과 포괄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이제 노동에서 많은 화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천들을 보면, 그러니까 임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특고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면서 노동자성 인정 투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에서 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집단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노동자성을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노동 집단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노동자성을 다툴 필요 없이 어쨌든 모든 노동한 사람들에게로 노동권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걸 좀 제기하는 수준이고요. 그 마지막에 각주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들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성 이제 법학 선생님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노동법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며칠 전에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요거를 입법하겠다 막 나오고 있던데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고 뭐 또 새로운 노동권 개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기되는 수준인데 요것들을 좀 더 임금 중심 사회 위기라는 속에서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어떤 면에서 배제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포괄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라는 식의 노동권 확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이게 사실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해서 상당히 압축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동의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이제 노동의 뭐 탈관계화나 뭐 위계 분할과 뭐 위계 정체성 약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뭐 노동자들이 쟁취해 왔고 형성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뭔가 동시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10년 이후 혹은 2015년 이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한국의 어떤 노조 조직률이 되게 이례적으로 막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또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이제 드디어 뭔가 삼성에서도 그냥 정규직 직원들이 국민 노조를 만들어서 뭔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노동자 정체성의 약화나 기존의 노동 정치의 뭔가 약화의 측면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노동자 정체성 혹은 새로운 어떤 노동 정치의 양상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전과는 다른 어떤 또 뭔가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런 어떤 그런 2015년 이후의 한국의 어떤 노동조합 조직률의 상승 이런 현상들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어떤 현상 그 변화들이 어떻게 좀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일종의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임금 중심 사회 위기라고 해서 위기의 측면에서 노동권의 후퇴, 뭐 어쨌든 약화의 측면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사실은 많은 이제 노동계 사람들이 다 지금 비관에 가서 있잖아요. 사실은 좀 우울하고 노동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쨌든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계속 이제 노자 간의 이런 노동권을 둘러싼 정치가 전개되어 왔고, 권리의 획득과 무력화와 새로운 또 권리의 획득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과정들이 기존의 이제 무력화, 그러니까 노동권 획득한 노동권들을 무력화하는 과정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무조건 비관에 빠질 건 아니고 새로운 노동권의 획득의 움직임이나 노력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게 지금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라는 얘기 속에서는 약간 임금 노동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주의죠, 그죠? 자본주의 자체가 기존과 같은 방식의 운영은 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살짝 해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노동권의 구성이라고 얘기한 것에서 좀 더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요. 이제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거고, 지금 현실을 보면은 뭐 다 없고 암울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어쨌든 노동운동의 가능성이 나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한 대안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노노 간 갈등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또 기존의 노조하고 다른 새로운 실천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희망연대 지금은 이제 뭐 또 뭐 이러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 사회의 지역 현안들과 결합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한번 예, 이거 좀 아까 초반에 얘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해 볼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청년유니나 유니온이나 이런 데도 보면 기존의 노조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되게 이제 뭐 뭔가 좀 캠페인 중심, 그 위로부터의 고공행진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주례 토론에 참여했던 유영균 선생이나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안이냐라는 것은 아직은 유보적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운동의 구태를 좀 답습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유보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나오면은 뭐 돌봄 서비스 노조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돌봄이라는 영역은 이제 그 전까지 사회적인 노동의 영역이 아니었죠. 노동의 영역이 아니었고, 어쨌든 임금 노동의 영역도 아니었고, 사회적 노동의 영역이 아니었던, 인정받지 않았던 영역들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노동의 문제, 노동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연대와 관련시켜서 보면 예를 들면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쨌든 나와서 연대들을 해냈고 상당한 또 성과들을 만들어냈던 사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잡고 같은 경우도 손배 감류 문제들을 시민사회에서 어쨌든 쌍용차 그때부터 나왔나요? 어쨌든 그게 만들어지면서 시민사회에서 노동계, 노동권의 그 중요한 제약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뭐 극복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뭐 지금 노란봉투법까지 현안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최근에 뭐 기후정의 동맹 뭐 이런 경우도 보면 어쨌든 기후위기의 시대에 뭐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걸 가지고 뭐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운동 조직들이 연대하는 사회적 연대 확장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사실은 보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좀 찌질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뭐 되겠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들에서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요소들 좀 찾고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그러면서 기존의 이 권리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동이 배제되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꾸준한 작업들을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까 저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까 마지막에 이제 노동권 확장 및 재구성과 관련된 논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노동법, 새로운 노동권 개념. 근데 잘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제 아까 노동권을 뺏기는 그런 싸움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저쪽에서도 이쪽에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동일 노동이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저쪽에서 이제 대응 속에서 직군 분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게 차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처럼 이쪽의 대응을 보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자본적이 역대응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대응을 하는 과정이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고 있어 갖고 전례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라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희망버스 제기될 때 이게 이제 이 정규 노동 체제가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이제 대안적 형태로 이렇게 제기됐는데 이것을 대안적 형태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에서 이 판단의 문제 등등까지도 아까 이제 그런 예를 드셔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요. 한번 그런 수준에서 한번 논의가 조금 더 진전돼 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일단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한편에 이제 사회운동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노동과 사회 이 맞물리면서 일정한 어떤 대안적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뭔가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열어낼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기후전환 이 부분에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에서 이제 한편 그 전부터 사례들을 찾기로 하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어떤 대안적인 전망 이런 게 있을까? 혹시 사례적인 수준에서라든지 이렇게 논의된 것들 이런 것들 좀 있으면 한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보다 이제 많이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가능성에서 몇 가지 얘기했던 것도 보면은 좀 되게 어떤 면에서 과연 이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별거 아니더라도 되게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실천들을 좀 발굴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유의미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찾아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권 얘기하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되게 이게 좀 적용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라는 것들을 규정하기가 되게 힘든 노동자 집단에게 그러니까 노동시간에 근거해서 뭔가 급여가 계산되고 하는 거라든지 꼭 임금의 형식이 아닌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하는 거로 좀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의 기존의 제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기존의 제도들이 적합하지 못한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계속 수집하고 드러내고 하는 작업들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안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새로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하고 좀 의미들 좀 부여하고 하는 것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수준밖에 저도 뭐 예. 윤종숙 선생님, 이런 데서 뵙네요. 한번 좀 뭐 의견 있으면 좋은 말씀 한마디, 아무 말이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회랑 중국 노동 농민공 연구를 주로 하고요. 지금은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식 박사님한테는 이제 대학원에서부터 이제 많이 배우고 사실은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오늘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컴퓨터에 웹캠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목소리로만 지금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딴 거보다는 사실은 임금 중심 사회 이야기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잘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중국의 최근에 이제 변화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좀 약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사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정책 관련돼서 보면은요, 이제 코로나 정책에서 정책적 대응에서 중국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게 취업 안정이 이제 민생 안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취업자들이 불안정한 어떤 실업 상태나 불안정한 어떤 상태를 좀 극복하는 형태로 정책이 많이 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면 근 2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약간 반실업 상태에 이제 내몰리게 되어서 일자리를 찾는 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이 양산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사회에서도 사실 점점 어떻게 보면 임금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부터 최근에 보면 자산이라거나 아니면 좋은 일자리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 보장까지 포함하는 어떤 측면으로 좀 약간 변화하는 어떤 약간 시작점이 좀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김철식 박사님의 어떤 발표에서 좀 많은 이제 시작점이랑 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언제 한번 오셔서 한번 발표 한번 하시죠. 예. 저도 있긴 하면서 다른 또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혹시 또 기회 주신다면 또 같이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네.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몇 주 있다가 하남 선생님이 발제를 하시긴 하는데 그 뒤에 또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립대가 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원명근 선생님도 한번 잠깐 인사 좀, 이렇게 좀 트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금속노동 연구원에서 비상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명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철 선생님 연구원 중에 약간 이제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계열사 관련된 대기업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발표하신다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약간 오늘 자체는 그 주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예컨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난 총선 시기에 중국 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연대의 문제 이런 걸 내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교섭적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제품 계열사들 자체의 어떤 지불 능력이나 어떤 그런 산업 내에서의 역량 자체가 좀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좀 오늘이랑 주제랑 좀 벗어나긴 했지만 예, 그런 쪽으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예, 그 대기업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그 책을 또 잘 보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 자동차 산업 연구를 제가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최근에 또 뭐 미래차 전환,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현대기아차 중심의,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어떤 독특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한국의 이제 재벌적인 성장 방식과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책에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작업장에서의 숙련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요한 혁신이나 어쨌든 뭐 기술 역량, 조직 역량 이런 거는 이 작업장 오기 전에 이미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문제들 다 신차를 개발할 때, 그리고 작업장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 숙련 노동이 불필요한 그런 작업장들로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한국 고유의 어떤 기업 간 관계죠. 그래서 마치 계열사뿐만 아니고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뿐만 아니고 비계열사도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그 이제 지배하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한국에서 부품업체들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성장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래차가 오면서, 전기차가 오면서 이 어쨌든 기존의 기계 부문의 부품업체들이 좀 더 뭐 위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제 뭐 그 기존의 금방 같은 되게 위계적인 부품 공급 구조가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방식은 기존의 부품 공급 구조가 그냥 그대로 현대기아차 중심의 미래차 전환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게 현대적인 방식의 전환의 방식이라는 게 되게 이 부품업체들 짜내고, 그 다음에 노동의 숙련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기술 중심적으로 이게 여태까지 성장해 왔고, 미래차 전환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를 넘어서서 약간 이제 기술 중심적인 모델, 특히 이제 뭐 미래차에 사실 테슬라나, 그 다음에 어디죠? 그 중국의 BYD나 이런 쪽도 사실은 굉장히 기술 중심적 모델인데, 그와 다르게 약간 노동의 참여 중심의 모델의 가능성, 이런 건 좀 계속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뭐,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종업원 평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이 전환 과정에 노조의 참여들을 이제 반영한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현대차에서도 뭐 미래 전환 협약, 산업 전환 협약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에서 노동의 목소리들을 어쨌든 계속
기술 정보를 요구하고 노동의 목소리를 반영해 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지금 당면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교원칙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발제를 하고 토론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자주 봅시다. 잘 들어오세요. 예. 언제 한번 금속연구원에서도 한번 발제를 한번 하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연구 주제들과 좋은 주제들 많던데. 우리 최윤정 동지 혹시 뭐 소개도 좀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얼굴 보는 거지. 네, 비디오는 안 계시네요. 네, 저는 금속노동에서 일하고 있고 경주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최윤정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발제 내용을 다 못 봤는데요. 하여튼 임금 중심성 사회가 위기가 왔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만 잠깐 들었는데요, 선생님. 사실은 주식 투자도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경주는 부품사들이라서 임금도 나쁘지 않아요.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임금 노동자 임금성 사회의 위기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노동권의 재구성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 임금 받는 문제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이제 그래서 과연 임금 중심사회 위기냐라는 얘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이 좀 제가 앙드레 보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앙드레 보르라는 이제 탈노동사회 연자에서 개념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계속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을 활용하는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 노동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노동들을 이렇게 많이 좀 확장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노동은 그러니까 권리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그 임금 노동 형식을 그러니까 희석화시키는 새로운 고용 형태나 노동 형태로 지금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문제의식들을 가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임금 노동 형식이 희석화되고 이제 새로운 노동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들, 예를 들면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보면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핵심 기반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임금 노동과 관계없는 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메일 쓰고 그다음에 뭐 검색질하고 뭐 블로그에 뭐 글 올리고 뭐 거기다 댓글 달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다 데이터로 수집돼 가지고 어쨌든 그 플랫폼 기업의 이제 주요 이제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기업의 수익의 영역에 포섭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태리의 아우토노미아 자율주의에서는 비물질 노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잉여 가치가 공장 밖에서 나는데 뭐 더 이상 공장이 아니고 공장 밖에서만 나온다고 하는데 또 한편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본주의적 공장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역으로 확장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디지털 팩토리인가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의 포섭 영역, 자본의 통제 영역들이 확장되지만, 그 자본의 통제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 타협으로 형성됐던 권리들이 이제 모호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 노동의 형식을 넘어서는 모든 노동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임금중심사회 위기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임금 노동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있지만, 그 임금 노동의 형식을 띠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금 노동의 역할들을 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까지도 권리의 영역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역시 또 임금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금 노동이 아까 제가 이제 임금 노동 시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노동 시간을 측정한다거나 뭐 임금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많은 또 노동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포괄할 수 있게 기존의 제도들을 어떻게 좀 더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금중심사회의 위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철학연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약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임금중심사회가 위기라는 이제 진단에는 이 위기의 역설이 좀 짚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임금 중심 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임금이 아닌 방식으로는 삶의 재생산이 더욱 불가능해지는,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노동권 구조는 사실은 이 노동 현장 안에서의 노사관계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걸 통한 이렇게 앞서서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온갖 류의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표현됐던 그런 제도적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무엇이어서, 사실 거기서 잘 싸우는 것은 그냥 이제 회사에서만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노동권의 약화라든지 이 임금중심 사회 위기는 사실은 그런 재생산 관련된 제도의 위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임금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형식, 그 고용관계라는 어떤 제도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관계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얻는 것 말고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희박해지.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저는 하여튼 오늘 발제에서 제일 좀 기대했던 건 이 노동권의 정치라는 개념과 문제의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 역설의 상태에서 노동권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노동권의 정치는 저는 뭐 핵심은 사장의 멱살을 잡는 거다. 노동자가 사장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 이게, 그리고 뭐 90년대라든지 한국의 민주노동 운동에서는 내 사장의 멱살을 잡는 게 모든 노동자가 이 자기의 현장에서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멱살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노동권의 정치가 작동하게 하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현장을 넘어선 어떤 좀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 정치적인 구상이든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사례들, 희망버스나 뭐 이런 게 어떤 궁극의 대안이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떻게 이 노동권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선순환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조금 중요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계속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위기 혹은 어떤 변화 같은. 예, 그 이제 뭐 계속 뭔가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왔다. 이제 뭔가 나왔다. 아니면 나올 건 없고,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노동권이라는 걸 모색할 때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뭘 해야 될,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지금 제가 위기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자본의 통제 영역들은 커지고 있고 책임은 비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자본의 책임이나 자본의 어쨌든 어쨌든 책임이죠. 이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성처럼 우리는 이렇게 종속돼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종속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문제와 무관하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획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어떤 책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자본의 책임의 문제를 어쨌든 구체적인 이 임금 노동 관계에 근거한 접근을 넘어서는 자본의 책임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좀 복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라는 게 임금 중심 사회라고 얘기했던 데서는 어쨌든 임금 노동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설계되었는데, 이제 지금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 복지라든지 제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와 대해서 뭐 기본소득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많이 접근하면서 또 그것이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새롭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도 한번 좀 새롭게 설계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 노동의 근거에서 형성되어 왔던 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들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본의 책임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 이것들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정도. 그런데 플랫폼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사실 생산 수단에 좀 사회성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사회화하라 뭐 이런 제기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수준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복지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이것의 대안적인 전망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어떤 사회화와 관련되어진 개념에서 역으로 해석하고 밀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건지 수세적으로 이제 갈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그러니까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 핵심된 데이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개인의 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라는 측면인데 실제로 데이터가 중요한 사회적인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막 좀 이야기되고 있다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나 노동의 통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데이터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플랫폼 자체를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일단 또 우리가 사회화의 논의라든지 이런 제기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동권의 정치 관련해서 이제 아까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잠깐만. 네. 뭔가 그 기존의 어떤 노동권의 정치하고 하면 어쨌든 뭐 그런 노동과 자본 혹은 되게 집단적인 어떤 그런 관계나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권력 관계를 되게 염두에 두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계급적인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런 것에 입각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실천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계급적인 그런 노동권의 정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핵심은 어떤 공통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호주주의적인 생산 작업장 안에서의 그 공통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역에서의 어떤 생활 수준, 생활 방식, 어떤 유사성에서 생겨나는 어떤 공통성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점점 말씀해주신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면서 그런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분절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임금 중심 사회 자체가 이제 뭔가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사용자 개념 자체도 모호해지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뭔가 모호해지는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노동권의 정치라는 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다면 그런 공통 분모를 계속 확인해 나가고 우리가 어떤 그런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뭔가 계속 여러 시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가시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 속에서의 어떤 그런 도대체 공통 분모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궁금해서 혹시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답을 다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권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는 범주를 좀 더 지금에 있어서는 확장하는 거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도 더 이상 자영업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임금 노동자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다른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과연 진 노동자라고 할 수 있나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식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자본의 통제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사실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들인데 그런 좀 그 기존의 노동계급을 넘어서는 이제 이 뭐 자영 그다음에 뭐 아까 제가 비물질 노동도 얘기했지만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뭐 생활에서의 실천이라든지 그 속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모임이나 집단이나 이런 것과 이제 계속 공통의 지점들을 모색해 나가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동 과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재생산의 관점에서나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공통의 지점들을 확인해 나가는 지점들, 불안정해지는 여러 지점들, 공통의 지점들 확인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노동계급은 하나다라는 것에서 너무 노동계급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건 사실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급 내에 굉장히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이 다른 조건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무조건 다 노동계급은 하나다라고 해서 뭐 한다고 사실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서로 다른이나 좀 차이나 이런 지점들을 좀 같이 드러내고 갈등하고 뭐 하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한 얘기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아 나가야 할 과제 수준에서의 이제 뭐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이제 조직하고 싸우고 이래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까지 체제 문제까지 노동 체제 문제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 변화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쟤들도 창의적이고 그만큼 우리도 창의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데 같은데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이런 얘기는 자주자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저 마지막으로 우리 발자지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제 이런
불화를 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기하신 부분들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답답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답을 낼 수 있는 도 아니고. 근데 지금 앞에서 노동권의 재구성, 확장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을 계속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고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결론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던지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토론해서 앞으로 풀어나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박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